내 아들 진수는 통화를 끝낸 뒤 전화를 끊는 걸 잊었다. 나는 그가 아내 연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멍청한 노인네, 그 마른 뺨을 때리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한 달 후, 나는 그에게 소장을 건네며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 그는 겁먹은 눈치였다. 그가 끝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내가 준비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건 몰랐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내가 수년간 익숙해진 그 특유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또 다른 긴급 상황. 또 바텐더 월급으로 감당 못할 청구서. 걱정하지 마. 아들.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니까. 나는 이번에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듯 이전에도 수십 번 그렇게 말했었다. 전화기는 귀에 따뜻했고 나는 부엌 의자에 기대 앉아 커튼 사이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치는 걸 바라보았다. 그래. 아빠 이제 끊을게. 사랑해, 아들. 나도 사랑해요. 아버지. 나는 익숙한 뚝 소리를 기다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전화기가 내려지는 소리와 누군가가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진수가 전화를 끊는 걸 잊은 것이었다. 내가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연희의 날카롭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카드 인출한 거 눈치챘을까? 내 손이 전화기 위에서 얼어붙었다. 카드 인출. 진수의 웃음이 스피커를 통해 냉소적으로 퍼졌다. 눈치챌 리 없지. 눈치챈다 해도 이해는 못할걸. 그 마른 몸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이번 주에 얼마나 뽑았어? 견희의 목소리였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가볍게. 3천. 쉬운 돈이었어. 저 노인의 비밀번호는 그냥 농담 수준이야. 누가 결혼기념일로 비밀번호를 쓰냐고.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 사람은 평생 바보였어. 뭔가 차가운 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결혼기념일. 미영과 결혼했던 날 내가 12살 때 진수에게 들려주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말해준 그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며 은행 앱을 열었다. 거기엔 모든 게 분명히 나와 있었다. AM 인출, 3,000달러. 3일 전 또 2,500. 지난주엔 4,000달러. 그 패턴은 몇 달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다 이토록 눈이 멀었을까? 거래 내역을 하나씩 스크롤할 때마다 칼로 베이는 듯했다. 40년간 모아온 내 돈, 휴가도 포기하고 항상 할인 제품을 사고 15년간 같은 차를 타며 아껴온 둥지 자금. 전부 진수를 위해서였다. 미영이 세상을 떠난 후 진수의 학비, 결혼 자금, 아파트 계약금 지원까지 나는 미영의 장례식 후 빈 집에 홀로 앉아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온 진수의 입학통지서를 보던 기억이 났다. 등록금은 연간 28,000달러. 나는 망설임 없이 퇴직금의 절반을 현금화했다. 진수의 미래를 위해. 미영도 그걸 원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었다. 이제 나는 같은 부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평생의 노력이 3,000달러씩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내 가슴 속엔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타올랐다. 미영을 잃고 겪었던 슬픔도 외로움도 아닌 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길 건너 이웃이 잔디를 깎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의 소음이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난 현실을 무시하듯 계속되고 있었다. 진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다. 어리석고 눈치 없는 늙은이로 여겼다. 나는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65세.
회색 머리, 10년째 입고 있는 낡은 가디건. 그래, 어쩌면 겉보기엔 만만했을지. 도 모른다. 실제로도 그랬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다시 전화를 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내가 찾던 이름을 발견했다. 내일은 답을 얻어야 한다. 진수가 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일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둠이 드리워지는 주방에서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진수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나보다 똑똑하다고.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커피는 쓰게 느껴졌지만 정신은 맑았다. 나는 밤새 계획을 세웠고, 이제 정보를 얻어야 했다. 비밀번호를 당장 바꾸면 내가 눈치챘다는 걸 진수가 알게 될 테니,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우선, 그가 어떻게 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나는 목적지에 어울리는 옷을 조심스레 골라 입었다. 콜럼버스 도심에 있는 럭키 스트라이크 선술집. 진수의 절친 태민이 이곳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다. 진수의 계획에 대해 뭔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다. 운전은 20분 걸렸다. 이 도시는 내 평생의 3이자 진수를 키운 곳이었고, 미영을 10마일 거리에 그린 론 묘지에 묻은 곳이기도 했다. 내가 지금 아들을 조사하기 위해 이 익숙한 장소들을 이용하게 된 아이러니를 나는 실감했다. 술집의 네온사인은 고장난 심장처럼 깜빡거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튀김기름과 맥주 찌든 내가 가득했다. 정오가 조금 넘었지만 몇몇 단골들이 이미 바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가장 먼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태미는 잔을 닦다가 날 알아보고 얼굴을 밝히며 말했다. 아, 미스터 백,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지. 태민아. 그냥 한잔 하러 들렀어. 나는 편히 앉으며 말했다. 태민은 능숙하게 법원을 따랐다. 뒤편 거울빛에 엠버색 술이 반짝였다. 진수가 요즘 아버님께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대요. 가족은 소중하지.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목을 타는 그 감각을 느꼈다. 그나저나 진수는 요즘 재정적으로는 어때? 요즘은 좀 덜 걱정하는 것 같더라. 태민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약간의 불편함. 네, 요즘은 좀 여유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방법을 찾았다고 하던데요. 방법. 나는 가볍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역시 숫자엔 예민하지. 뭐, 은행 쪽 일은 다 그렇잖아요. 태민은 지나치게 열심히 발을 닦았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죠. 나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은 내가 핀번호 자꾸 까먹어서 말이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기억하냐. 태민은 안심한 듯 웃었다. 그거요. 전 생일 쓰는데 진수는 너무 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날짜들을 쓴대요. 가족 관련된 거요. 아버님 비밀번호도 그런 식으로 알아냈다면서요.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똑똑하네. 어떤 날짜? 처음엔 아버님 생일을 시도했다가 어머니 생일, 그 다음엔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 많이 말한 걸 깨달은 듯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괜찮아. 그냥 기억력 좋다는 게 인상 깊어서 나는 잔을 들어 건배하는 신용을 했다. 좋은 기억의 건배, 그 순간 기억이 내게 덮쳐왔다. 진수 12살, 미영 장례식 후, 뒷마당에서 울며 말하던 모습. 엄마랑 결혼한 날 이야기해줘요. 아빠가 행복했던 때 얘기해줘요. 나는 내 슬픔도 벅찬 채로 결혼식 이야기부터 반지 끼워줄 때 손이 떨렸던 일, 마지막으로 춤췄던 순간까지 모두 말해주었었다. 1982년 3월 15일,
내가 15년 뒤 내 자리 비밀번호로 설정한 그날 진수가 그러던데요. 태미는 여전히 몰랐다. 그게 아버님 결혼기념일이었다고요? 아직도 그걸 핀으로 쓰시는 게 참 낭만적이라고요. 나는 법원을 단숨에 들이켰다. 뭐? 옛 습관이라는 게 그렇지. 나는 바에 $20를 내려놓았다. 잔돈은 괜찮아. 태민아.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자. 진수가 우리 대화 때문에 창피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 재정 이야기를 했다는 게 부끄러웠을지도. 물론이죠. 아버님.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선술집을 나와 비틀비틀 걷고 있었다. 봄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차 안에 앉아 나는 핸들을 꽉 쥔 채 손마디가 다시 하얗게 될 때까지 놓지 않았다. 결혼기념일 내 가장 소중한 기억이 이제는 내 아들의 배신을 증명하는 열쇠가 되어 있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아 진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지만 그가 예상한 대화는 아니었다. 익숙한 거리들을 지나며 나는 그의 문을 두드릴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다. 진수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나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이용해서 내 감정을 조종한다고.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기억은 끝까지 지킬 가치가 있다는 걸. 핸들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고 그의 집 앞에 도착했다. 브랜든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했어요. 겸손한 듀플렉스 주택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잔디는 내가 정성껏 갖고 온 정원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 집의 계약금을 내가 도와준 게 벌써 3년 전이었다. 나는 문을 단단히 3번 정확하게 두드렸다. 진수는 땀바지에 얼룩진 티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오후 2시쯤에 막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혼란해서 억지 미소로 바뀌었다.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통제된 톤이었다. 내 돈을 돌려줘.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무슨 돈이요?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나는 주머니에서 접힌 은행 명세서를 꺼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고발장처럼 울렸다. 이 인출들, 내 비밀번호, 내 결혼기념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문을 열어둔 채로 나와 거리를 두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1982년 3월 15일, 나는 그 숫자를 또렷하게 읽었다.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한 날, 내가 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날짜. 누가 말해줬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게 중요하냐? 나는 초대받지도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섰고 거실을 스캔했다. 새 가구, 벽에 걸린 거대한 TV 전부 내 돈, 내 기억으로 산 것들이었다. 진수의 턱이 굳어졌다. 그래요. 좀 가져갔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그건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나는 명세서를 완전히 펼쳤다. 8개월 동안 37,000달러 연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진수,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우리 비밀번호 얘기 들으셨어. 비밀번호 작속이라니. 나는 그 단어가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게 도둑질이 다른 말인가? 견이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아버님은 쓰지도 못할 만큼 돈 많잖아요.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적어도 진수는 잘 썼어요. 그 순간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네 사람의 결혼식 날, 내가 연희와 춤추는 진수를 바라보며 예전의 미영과 처음 춤췄던 순간을 떠올렸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에게 $10,000,000짜리 수표를 줬다.
그 돈은 미영 없이 조용한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절약했던 돈이었다. 나는 방 안을 다시 둘러봤다. 그 TV, 가죽 의자들. 진수는 어깨를 펴며 더 이상 죄책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고마워해야 해요. 적어도 남이 아니라 내가 썼잖아요. 가족 안에서 돌린 건데. 고마워해야 한다고. 나는 썩은 걸 맛보듯 그 말을 되뇌었다. 아버지,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꼭 필요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또 가디건 하나 더 사실 건가요? 견이가 웃어. 다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비밀번호 준 것도 기억 못하시면서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었다. 그 비밀번호는 나에게 소중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게 완벽했던 단 하루. 미영이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나에게 다가와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한 날, 그들은 그 기억을 도구로 바꾸어 훔쳤다. 전액 돌려줘. 일주일 안에 내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흔들림 없었다. 진수가 비웃었다. 아니면요. 아들이라고 경찰 부르실 거예요. 그 도전적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았다. 나는 명세서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두고 보자. 나는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걸음마다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뒤에서 연희가 진수에게 날카롭게 몰아 속삭였고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이 탁 소리와 함께 닫혔다. 차에 앉아 나는 다시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엔진이 부드럽게 울리며 차를 몰고 나왔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진수는 이게 끝난 줄 알았겠지. 내가 상처받고 굴욕감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갈 거라고. 나이든 한심한 노인처럼.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문이 내 뒤에서 닫혔고 조용한 집은 진수의 도전적인 말만 더 크게 울리게 만들었다. 나는 익숙한 고리에 코트를 걸었다. 텅 빈 복도가 내 앞에 길게 뻗어 있었다. 미영이 떠난 이후의 외로운 저녁 식사들, 혼자 보낸 명절들이 그 복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은행 인출 내역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각 거래는 작은 배신이었다. 어쩌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지도 몰라. 37,000달러는 큰 돈이지만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다. 진수 말이 맞을지도. 그 돈으로 내가 뭘 하겠는가. 주전자의 휘파람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나는 찻잎 위로 뜨거운 물을 붓고 맑은 물속에 번져가는 호박빛을 바라보았다. 후회가 퍼져가는 것처럼 하지만 차를 휘젓는 손끝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진수가 오하이오 주립대 2학년이었을 때였다. 당장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책값과 실험실 수업료 때문에 급하다고 울먹이며 전화를 해왔다. 나는 그날 은행으로 달려갔다. 미영과 내가 아일랜드 여행을 계획하며 모은 휴가 자금을 찾았다. 미영이 아프기 전 우리가 함께 가고자 했던 그 여행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3년 후, 진수의 차가 고장났다. 또 다른 긴급 상황. 또 내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돈, 그 후에는 결혼식, 아파트 계약금, 실패한 사업에서 생긴 카드 빚까지. 나는 거실로 걸어가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다. 신혼여행에서 미영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다. 그 옆에는 진수의 대학 졸업 사진이 있었다. 학사모를 던지는 그 모습 뒤편에서 자랑스러워하며 서 있던 내 모습도. 나는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내 꿈, 내 은퇴 계획, 아직 젊을 때 여행을 떠날 기회까지. 모두 진수에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적어도 가족 안에서 썼잖아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나는 미영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진수가 태어났을 때 대학 기금을 만들자고 말했던 사람도 미영이었다. 이 아이는 모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교사 월급에서 달러를 하나씩 꺼내며 그렇게 말하던 그녀. 그때부터 그녀는 이미 진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결혼식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은빛 액자의 무게가 느껴졌다. 1982년 3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이제는 6자리 숫자로 축소되어 내 아들의 편의를 위한 코드가 되어 있었다. 분노가 물리적인 힘처럼 나를 덮쳤다. 그때 느낀 뜨겁고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잠깐,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신용카드 사기는 중죄였다. 하지만 진수 말처럼 내 아들에게 그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범죄 신고 말고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나는 침실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다. 욕실에서 이를 닦으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했다. 65. 회색 머리. 진수가 비웃었던 그 익숙한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겉으로 보기엔 만만해 보였을지도. 하지만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시트는 차가웠고 창밖으로는 동네의 평온한 밤이 내려앉았다. 평범한 가정들이 평범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하지만 내 문제는 평범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누워 있었다. 하나의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 그 둘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진수에게 그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침대 옆 디지털 시계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다. 오전 11시 47분. 내일은 금요일이었다. 법원이 열릴 것이고 나는 몇 통의 전화를 하고 자료를 찾아야 했다. 엔지니어로 40년을 살며 배운 건 준비와 정밀함의 가치였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수많은 가능성과 전략으로 바쁘게 돌아갔다. 진수는 자신이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들었다. 전날 밤 세웠던 계획이 선명한 도면처럼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 의외로 숙면을 취했고 결정이 내게 뜻밖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아침 7시. 나는 미영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네이비 수트를 꺼내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품위 있게. 퍼스트 내셔널 은행까지의 거리는 15분. 고요한 아침 거리를 지나 도착했다. 은행 입구 가까이에 차를 세웠다. 내 손에는 인출 명세서, 거래 내역, 그리고 밤새 정리한 노트들이 담긴 마닐라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행 로비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침 업무로 분주했다. 나는 고객 서비스 창구로 다가갔다. 머리를 말끔히 정돈한 젊은 여직원이 연습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체크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나는 봉투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두며 천천히 말했다. 몇 개월에 걸친 반복 인출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어머, 바로 보안 관리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몇 분 뒤, 나는 마이클 해리슨이라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이른 아침임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 봉투를 열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아버님, 이건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 ATM 인출 전부가 허가된 게 아니라고요? 단 한 번도 허가한 적 없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누군가 몇 달간 내 비밀번호를 사용해온 겁니다.
가족 중 한 명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펜이 노란 메모지 위에서 멈췄다. 가족이요? 내 아들이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중요한 날짜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인출 패턴을 가리켰다. 금액이 한 번도 $5,000를 넘지 않았죠. 신고 기준선 아래로 유지하고 있어요. 해리스는 침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사기 사건에서 안타깝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바로 조사를 시작해야겠군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기억이 떠올랐다. 16살 때 진수가 내 차를 빌려달라고 했던 일. 나는 열쇠와 지갑을 함께 건네줬다. 휘발유를 넣고 안전하게 돌아오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땐 책임감 있는 아이였다. 내 신뢰에 신중했다. 절차는 어떻게 되죠? 내가 물었다. ATM 영상 기록을 확보하고 거래 내역 시간과 대조할 겁니다. 인출하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면 그는 말을 조심스레 멈췄다. 그게 아드님으로 확인된다면 고소하실 겁니까? 그 질문은 우리 사이의 도전처럼 떠올랐다. 나는 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달렸죠. 그 후 3일 동안 나는 평소대로 일상을 유지했다. 은행은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나는 기계처럼 잔디를 깎고 작업장을 정리하고 필요도 없는 홈통을 청소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대감은 전깃줄을 흐르는 전류처럼 내 안을 윙윙 울렸다. 수요일 오후, 해리슨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ATM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인출한 사람은 아버님이 말씀하신 아드님과 외모가 일치합니다. 저희가 직접 그와 접촉했는데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영상 증거를 보여주자 해리슨이 헛기침을 했다. 그는 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라며 은행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더 세게 쥐었다. 그 다음 절차는 뭔가요? 정식 고소 전에 해명하거나 변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경고 드리자면 그는 저희 개입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부엌에 앉아 어두운 창문 속 내 반영을 바라보았다. 은행은 내가 원하던 그대로 행동했다. 이제 진수는 아버지의 의심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자신의 절도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저녁 내내 메모를 다시 읽으며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 진수는 항상 궁지에 몰리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책임지기보다는 분노로 대응했다. 네 형은 그런 걸 코너에 몰린 고양이 같다고 표현했다. 발톱을 드러내며 격하게 반응하던 나는 저녁 커피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전화가 거세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가 예상했지만 피하고 싶던 이름이었다. 진수. 기계는 멈추지 않고 날카롭게 울렸다. 무언의 비난처럼 계속해서 주의를 요구했다. 나는 3번이나 울리는 동안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 뒤에 올말들이 이후 모든 흐름을 결정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폭풍이 몰아칠 걸 알면서도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진수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스피커를 뚫고 터졌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나보고 사기쳤대. 나는 계좌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출을 신고한 거야. 은행은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허가되지 않은? 난 당신 아들이야. 이건 가족 돈이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그대로 공기 중에 떠 있도록 두었다. 죽어가는 불씨처럼. 아버지, 듣고 있어요. 뭐라도 말해요. 듣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옅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그리고 날카롭고 깨진 유리 같은 연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버님, 이건 정말 역겨운 행동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연희야,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를 입히고자 할 때 쓰는 특유의 날이 서 있었다. 진수가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는데요? 시간도, 정성도, 존경심도. 그런데 그 대가가 은행 조사를 통한 수치인가요? 그 말투는 익숙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진수에게 평범한 선물을 줬을 때 그가 몇 달 동안 비싼 시계를 은근히 암시했음에도 말이다. 그때와 똑같. 상처 입은 듯한 억울함, 내 절제를 잔인함으로 바꾸려는 왜곡된 논리였다. 나는 내 돈을 돌려받고 싶다. 진수의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고 분노에 헐떡이고 있었다. 당신 돈. 아버지, 언젠간 당신도 죽을 거잖아. 그럼 결국 누가 다 가지게 될 것 같아. 난 그냥 미리 좀 받은 거야. 선불이 필요하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그는 씁쓸하고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허락 받고 싶으신가요? 좋아. 그럼 허락 하나 드릴게요. 조사 당장 멈추세요. 아니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협박은 마치 물 위에 얼음처럼 우리 사이에 떠올랐다. 어떻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지? 혼자 그 크고 멋진 집에 앉아선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없으면 당신도 아무것도 아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가요? 얼마나 자주 전화하나요? 안부나 물으려고. 견희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 말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아버님, 우리밖에 남은 가족 없잖아요. 그걸 돈 문제로 날려버리고 싶으세요. 미영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심장이 움찔했다. 나는 눈을 감고 떠올렸다. 진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미영의 부드러운 목소리. 신발끈을 묶는 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치던 손길. 미영이라면 가족 사이의 정직함을 원했을 거다. 정직. 진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갈라졌다. 정직이요. 그럼 진짜 말해줄게요. 아버지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에요. 돈으로 가족의 관심을 사려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걸 드디어 지적하니까 화가 난 거죠. 나는 창가로 걸어가 조용한 거리 너머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평범한 가족들이 사는 평범한 집들이 있었다. 이런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삶이. 은행 조사는 이제 내 뜻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거야. 절차는 시작됐어. 그럼 중단해. 다시 전화해. 그럴 수 없어. 진수야. 할 수 없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만이 들렸다. 좋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으로 낮아졌다. 당신이 이 게임을 원한다고. 좋아. 하지만 뭔가 잃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을 해체하듯 전화를 내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20분 동안 감정을 억누른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책상으로 가서 노란 메모지를 꺼냈다. 방금의 대화를 최대한 상세히 적었다. 진수의 협박, 연희의 조작, 후회와 결과에 대한 그들의 말,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록이 필요했다. 기억이 떠올랐다. 25살 진수가 경찰서에서 자정에 전화를 걸어왔던 일 음주운전이었지만 그냥 오해였어요. 보석금 좀 내줄 수 있어요. 그는 체포한 경찰이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틀렸고 진수만 옳았다. 나는 보석금을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아무런 감사 인사도 없이 걸어가는 그를 지켜보았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모두가 틀렸고 진수만 옳았다. 나는 메모를 정리해 마닐라 폴더에 넣었다.
밖은 평화로운 저녁의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자꾸 창밖을 보게 되었다. 진수의 협박은 모호했지만 뚜렷했다. 나는 오래전에 배운 게 있었다. 궁지에 몰린 동물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점점 가까워지다 사라졌다. 나는 침실 창문으로 가서 텅 빈 거리를 살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지만 어둠 속에는 뭔가 달라져 있었다. 그 이틀 동안 나는 조심스러운 일상 속에 있었다. 식료품점에 들르고 옛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아침 산책을 했다. 그러나 모든 평범한 활동 아래 나는 마치 사냥꾼을 기다리는 먹잇감처럼 느껴졌다. 목요일 아침, 그 노크가 고요함을 산산이 깼다. 권위 있는 리듬의 3번 두드림. 조용한 집안의 총성처럼 울렸다. 거실 커튼을 젖히자 경찰차 2대가 진입로에 세워져 있었고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차고 문에 번갈아 비쳤다. 3명의 경찰관이 현관에 서 있었고 그중 하나는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침착한 손으로 문을 열었다. 로저 화이트 씨 되시죠? 네, 접니다. 리더인 40대 여성 경찰이 서류를 능숙하게 펼쳤다. 불법 무기 보관에 관한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주거지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말은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무기요. 전 평생 총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철저한 수색이 필요합니다. 손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비켜섰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익명의 제보. 너무나 완벽한 시점이었다. 복수처럼. 진수의 말이 떠올랐다.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몇 분 만에 집은 혼돈의 공간으로 변했다. 서랍은 뒤집혔고 소파 쿠션은 뜯겨졌으며 부엌 찬장은 텅 비워졌다. 나는 그들을 따라 방마다 다녔다. 40년간 정리해온 질서가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손님, 수색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앞마당에 나는 마치 내 삶의 피고인처럼 서 있었다.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왔고 휴대폰을 들어 내 굴욕을 기록하고 있었다. 옆집의 핸더슨 부인이 남편에게 뭔가를 다급히 속삭였지만 아침 공기 속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다만 판단의 분위기는 분명했다. 기억이 떠올랐다. 진수의 21번째 생일, 내가 시카고 주말여행을 준비해줬던 일, 식당 대신 도시락을 싸다니며 절약한 돈으로 마련했던 여행이었다. 우리는 건축 투어를 다녔고 박물관을 둘러봤고 딥디시 피자를 함께 먹었다. 기차역에서 그는 날 껴안으며 말했다. 아빠, 진짜 최고의 생일이에요. 화이트 씨 여성 경찰이 다시 나타났다. 수색을 마쳤습니다. 집 안에는 어떤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을 소유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수색을 마쳤습니다. 제보에는 지하실 보관함과 침실 옷장이 언급되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전문적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들은 도착했을 때만큼이나 신속하게 떠났고 뒤에는 엉망이 된 가구와 침해당한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은 비명을 지르다 멈춘 입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딸깍 닫히고 흩어진 서류들이 내 발에 밟히며 바스락거렸고 충격은 곧 무언가 더 단단하고 집중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책들은 바닥에 등을 대고 펼쳐져 있었고 그들의 페이지는 부러진 날개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주방 서랍은 열려 있었고 그 안의 물건들은 조리대 위로 쏟아져 있었다. 마치 나를 비난하는 듯한 덤이었다. 나는 서재로 걸어갔고 책상 위에서는 아직도 컴퓨터가 조용히 웅웅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서는 페이스북 아이콘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 공개적인 게시보다 전화통화를 선호해 수년간 페이스북을 멀리해왔지만 진수의 협박이 그 규칙을 바꿨습니다. 나는 만든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은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설정해줬던 그 계정. 지금은 손주도 없고 오직 배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연희의 프로필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모르게 돈을 대준 휴가지에서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 내게 비웃듯 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맨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수색. 내 굴욕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 아버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슴이 아프지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정신적 저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족에게 편집적인 망상과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를 생각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가족 우선, 정신건강 인식의 중요성. 영상에는 우리 집 진입로에 서 있는 경찰차들, 상자를 나르는 경찰들, 마치 독수리처럼 몰려든 이웃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47개, 공유 16회, 댓글은 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슬퍼요. 우리 할머니도 똑같았어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야 했죠. 이런 걸 견디는 연희 씨는 정말 성인이에요. 나는 노트북을 세게 닫았습니다.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은행이었습니다. 화이트 씨, 저는 사기 조사팀의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사안은 복잡하거든요. 저희가 아드님과 다시 통화했는데 그는 여전히 모든 인출이 본인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인이라니요.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니라 했잖습니까? 네, 하지만 추가적인 증거나 형사 고발이 없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계좌를 동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인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건 그는 말을 돌리며 끝맺었습니다. 결국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군요. 저희도 내부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은 여전히 닫힌 채 책상 위에 있었고 그 어두운 화면 뒤에는 연희의 거짓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47명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망상에 빠진 노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그 게시물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게임을 시작했다면 나도 공개적으로 응수하겠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야기를 이끌 것이다. 나는 법률용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말이나 분노의 호소가 아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40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며 모든 문제는 올바른 도구와 충분한 인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진수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연희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간사함과 지능의 차이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화이트 씨, 증거를 제출해주세요. 탐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정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총 37,000달러에 이르는 계획적인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은행 명세서였다. 각 인출 내역은 노란 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었고 탐슨은 차분히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3월 3일, 3,000달러. 3월 10일, 2,500달러. 3월 17일, 4,000달러.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 명세서는 마치 나를 배신한 시간의 기록처럼 이어졌고, 내 눈앞에서 내 아들 진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어진 사진 증거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인 진수와 연희, 명품 매장에서의 쇼핑 장면들, 값비싼 시계를 찬 진수의 모습까지. 탐스는 냉정하게 설명했다. 이 모든 사진은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일치합니다. 피고가 신고한 수입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 탐슨이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에 울려 퍼진 진수의 목소리는 낯설게 들릴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아버지, 그냥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제발 은행 가지 마세요. 그 다음 대사에서는 그가 사실상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맞아요. 허락 없이 잠깐 빌린 거예요. 법정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판사 리브스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방금 피고가 돈을 무단으로 썼다고 인정한 건가요? 진수의 변호사가 급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증언대에 올랐지만 그의 말은 불안정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요즘 기억도 잘 못하시고 탐스는 차갑게 물었다. 그 허락을 증명할 문서가 있습니까? 혹은 증인이라도?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우린 가족이잖아요. 나는 말만 되뇌었다. 그 순간 탐스는 연희의 SNS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피고의 SNS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 돈, 잘 써줬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탐스는 한마디 덧붙였다. 이게 허락받고 쓴 사람의 태도입니까? 진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증언에 나선 연희는 눈물까지 보이며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라고 말했지만 곧이어 스크린에는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쓴 $1,800 영수증이 떴다. 탐스는 빈정거리듯 되물었다. 식료품비가 스테이크하우스에서요. 그리고 나는 그날 아침 우연히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그 노인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진수의 오만한 목소리. 그가 나를 조롱하던 그 음성 판결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리브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총 손해액은 $37,000이며 사기 행위에 대한 벌금 $10,00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총 배상액은 $52,000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숨을 들이쉬었다. 승리의 맛은 쓰고도 달았다. 진수와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붕괴였고 내가 되찾은 정의였다.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진수가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 제발. 우린 이 돈 못 갚아요.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후회도, 진심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자기 연민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가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난 단지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야.